지금 저 한국인들 대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파리올림픽이 한창인 프랑스 파리. 한국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이내 그녀는 어떤 장면을 보더니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 여성이 대체 어떤 장면을 본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출신의 올림픽 저널리스트 뒤브아예요. 39살 여성으로 10여 년간 스포츠와 올림픽 관련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많은 올림픽을 취재했어요. 이번 파리올림픽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전문적인 의견과 경험을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를 욕먹이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모두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특히나 뒤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파리올림픽 운영 문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취재한 어떤 올림픽과 비교해봐도 이번 대회 운영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선수촌 문제가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폭염 속에서 2024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한다면서 선수촌에 에어컨도 설치를 안 했잖아요. 올림픽 역사상 이렇게 선수들의 기본적인 편의를 무시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세계의 선수들이 에어컨 없는 숙소에서 지내야 하고 채식 위주 식단을 먹어야 하고 이동할 때는 셔틀버스나 자전거를 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올림픽 주최 측에서 2020 도쿄올림픽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꾼 것도 동물 사육과 식자재, 국제 운송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거였지만 선수들 컨디션 관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파리올림픽 주최 측에서 목표한 대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에어컨 대신 건물 아래에 차가운 물을 활용한 지열 냉각 시스템으로 올림픽 선수촌을 시원하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봐왔는데 이런 실험적인 시스템은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폭염이 계속되고 선수들 불만이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에어컨 금지 정책을 철회하더군요. 근데 주최 측에서 각국이 각자 부담해서 이동식 에어컨을 쓰라고 해서 이게 부유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차별을 만들어 또 다른 논란이 됐죠. 이건 평등을 실현시키겠다던 파리올림픽 주최 측의 말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루마니아 탁구 대표 선수인 베르나데트 쇠츠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선풍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이 생활하고 있고 밤에는 문을 열어둔 채 자요라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숙소 하나에 10명의 여성 선수들을 몰아넣고 선수촌 내에는 커튼조차 없어서 선수들이 옷을 제대로 갈아입기 힘든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 다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선수촌을 탈출하고 있다더군요. 골판지 침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식사 문제까지 정말 심각하니 선수들은 선수촌에 있어야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은 채식 위주의 메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더군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서 선수들 컨디션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심지어 달걀마저 부족해서 선수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림픽 취재하면서 선수촌 내에서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농구대표팀은 파리의 특급 호텔을 통째로 빌렸고 네덜란드나 한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자국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매일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촌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 반찬에 밥까지 정말 푸짐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15명의 조리사를 프랑스에 파견했다니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건 올림픽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선수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여기서 멈춘다면 이렇게 제가 글을 쓸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선수촌 문제뿐만 아니라 도난 문제도 심각해서 선수들 관광객들 할 거 없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을 진행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5건의 도난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문제인 건 피해 금액도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경기장 라커룸이 털렸고 호주 하키 대표팀 코치방에서 신용카드가 도난당했대요. 심지어 브라질 축구의 전설 코임브라 직후는 택시 안에서 8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파리올림픽이 전 세계에서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프랑스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아서 저도 프랑스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에요.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이 금메달을 많이 따고 있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봐온 바로는 한국은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 양궁과 펜싱에서 한국의 성과가 두드러지더군요.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어요. 세트 스코어 5대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프랑스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지만 정말 엄청난 성과 아닌가요? 펜싱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거든요. 준결승에서 펜싱의 종주국이자 개최국인 우리 프랑스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 헝가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이때 펜싱 경기를 라이브로 관람했는데 펜싱의 나라 타이틀을 한국에게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돋보였던 건 한국 선수들의 매너와 정신력이었어요. 프랑스 관중들이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야유를 보냈는데도 한국 선수들은 흔들림 없이 경기에 집중하더라고요. 특히 오상욱 선수가 45대 39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죠. 이런 집중력과 실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런 성과는 정말 놀라워요. 특히 무기를 다루는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양궁, 펜싱, 사격 등에서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고 있죠.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한국의 전통 무예 정신이 현대 스포츠에서 꽃을 피운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정확한 평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활약상을 보면서 저는 문득 우리 프랑스의 모습과 비교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과 매너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아무래도 생강의 수질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앞두고 생강의 수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서 큰 논란이 생겼잖아요. 부끄럽지만 생강은 오랫동안 수질 문제로 악명 높았어요. 1923년 이후로 수영이 금지될 정도였으니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생강을 다시 수영할 수 있는 강으로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고 실제로 생강 정비와 저수조 건설 등에 무려 2조 9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개막 직전에 이루어진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과 장구균 수치가 기준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파리시장은 직접 생강에 들어가기까지 하면서 수질이 좋아졌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더군요. 근데 개막식이 열린 26일에 프랑스에 폭우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폭우가 온 바람에 파리의 하수가 생강으로 많이 흘러들어가면서 오염 수치가 급증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수질 검사를 했더니 생강의 대장균과 장구균 수치가 엄청 나빠졌고 28일에 예정됐던 트라이애슬론 첫 훈련도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IOC에서 생강의 오염 수치가 좋아질 때까지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하더군요. 말은 연기라고 했지만 사실상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종목 하나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번 올림픽 전체가 똥물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 생각에 이 경기는 파리올림픽의 가장 큰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 같아요. 경기가 수차례 연기됐는데 이런 것들이 선수들한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은 경기 날짜에 맞춰 철저히 컨디션을 조절하거든요. 수개월, 때로는 수년에 걸쳐 특정 날짜를 목표로 훈련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요. 근데 경기가 계속 미뤄지니까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선수들은 경기 2, 3주 전부터 훈련 강도를 조절하기 시작해요. 경기 일주일 전부터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훈련량 감소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근육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또 경기 전날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고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등의 세밀한 준비를 해요. 근데 경기가 갑자기 연기되면 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선수들은 다시 처음부터 컨디션 조절을 시작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연기된 직후에 마크롱 대통령이 곧바로 IOC 위원장이랑 만났대요. 이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직전까지만 해도 더러워서 경기를 못한다고 했던 IOC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예정했던 31일 당일에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다시 하겠다고 발표하더군요. 올림픽을 오랫동안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갑자기 결정이 뒤집히는 건 정말 드문 경우였습니다. 관중은 물론이고 선수들도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특히 경기 일정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었을 선수들한테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받아들이기 힘들겠더라고요. 게다가 생강에서 수영해도 문제없다는 IOC 발표와는 다르게 여전히 악취가 나는 더러운 물이었다는 얘기도 있었다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를 강행했다는 점이에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일정을 맞추는 게 더 중요했던 걸까요? 많은 선수들이 경기 후 심각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9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캐나다 선수가 구토하는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혔던데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수영을 마친 선수들이 물에서 올라와서 구토를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선수들도 IOC가 안전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수영을 하긴 했겠지만 이런 똥물에서 수영해야 했다는 사실에 인터뷰에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세스 라이더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대장균 역치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대장균 노출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슬프게도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는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화장실 수준의 오염도와 다름없는 생강이 수지를 꼬집은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비꼬아서 말했을까요? 미국 선수인 테일러 스피비는 앞선 발언은 농담이지만 미국 선수들 모두 튼튼한 내장을 만들기 위해 유산균 섭취량을 늘려왔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여자부에서 금메달을 딴 카상드르 보그랑 선수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경기 직전 구토를 했는데 긴장 때문인지 생강 때문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한 것 자체가 선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일각에서는 이번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도쿄올림픽의 재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2021년 도쿄올림픽을 취재했을 때 트라이애슬론 종목은 도쿄에 있는 오다이바 해변공원에서 열렸는데요. 문제는 도쿄 쪽 역시 생각보다 수질이 좋지 않아서 죽음의 바다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쿄와 파리에서 연달아 똥물을 마신 선수들은 깊은 회의감을 느꼈을 거예요. 강이 오염되기 쉬운 대도시에서 열린 대회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나 싶었는데 영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10년 전 서울에서 열렸던 대회는 이렇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대요. 영국 팀이 말한 대회는 바로 2011년에 한강에서 열린 서울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더군요.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한복판을 흐른다고 보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한강의 수질을 봤으니 생강 수질에 만족할 리 없긴 하겠죠. 찾아보니 한국의 경우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82년도부터 수질 개선 사업을 시작했더군요. 프랑스처럼 올림픽 직전에 보여주기식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수질 개선 작업을 이어왔고요. 그렇게 끊임없는 노력 끝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은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우리 프랑스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더군요. 우리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매너, 그리고 과거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경험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취재를 하던 도중 저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최근에 엄청 유명해진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파리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역대 올림픽 최대 규모로 3층 건물 전체를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본 국가별 홍보관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사로잡는 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였어요. 곳곳에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들른 곳은 K-팝 체험존이었어요. BTS와 아이브의 노래가 나오고 있었는데
많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춤을 따라 추며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체험해보지 못하고 바로 비비고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재현해 놓은 이곳에서는 떡볶이와 만두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저도 호기심에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어찌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먹고 싶다니까요. 이런 식문화 홍보는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선수들도 코리아 하우스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선수촌 구내식당의 식단이 좋지 않아 코리아 하우스까지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고요. 한 선수는 한국 음식은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은데 선수촌 식당에 이런 음식이 있다면 이렇게 밖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라는 인터뷰도 했더군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이 얼마나 선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반면 프랑스는 문화의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프랑스의 문화적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부실한 운영과 무례한 태도로 프랑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하니 자연스럽게 6년 전 제가 직접 취재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떠오르면서 파리올림픽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하계올림픽에 왜 동계올림픽을 비교하냐고요? 하계랑 동계랑 비교할 게 못 된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올림픽 선수촌은 비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평창올림픽은 제가 여태까지 취재한 어떤 올림픽보다도 완벽하게 준비됐었어요. 올림픽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파리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이 정말 대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음식인데요. 그때 당시 평창올림픽에서는 음식 관련 불만이 단 한 건도 없었답니다. 제가 알기론 이건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 먹었던 한우 스테이크가 문득 그리워지네요.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핑계로 채식 중심의 식사만 제공하는 파리올림픽과는 정말 대조적이지 않나요? 이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구내식당에 푹 빠져 있었던 제가 또 한 번 놀랐던 점이 있답니다. 바로 선수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었죠. 선수들이 아플 때 방문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기본이고 선수들이 몸이 뻐근할 때 쓰라고 안마를 해주는 의자까지 마련했던데 정말 기겁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오락실도 있었고요. 솔직히 이때 여자 선수들이 평창올림픽 선수촌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일아트 서비스까지 있었답니다. 퀄리티도 샵에서 받은 거랑 똑같던데 저도 거기 앉아서 네일아트를 받고 싶은 걸 참느라 너무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평창올림픽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됐는지 저절로 체감되더군요. 선수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평창올림픽을 생각하면 지금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져요. 사실 파리올림픽은 프랑스에서도 정말 기대를 갖고 개최하는 올림픽인데 정작 수많은 사람들은 평창올림픽을 떠올리고 있잖아요. 7월 30일에 허미미 선수가 여자 유도 57kg급 결승에서 지도 관련 편파 판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친 사건과 8월 1일에 열린 배드민턴 남자 복식 8강전에서 승리한 덴마크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에게 조롱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은 사건들 역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평창올림픽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 이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에 공개된 영상이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영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 공개된 영상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썩어가는 집안, 깊게 갈라진 벽과 곳곳에 피어난 검은 곰팡이, 간신히 테이프로 붙여놓은 낡은 벽지, 언제 무너질지 모를 것 같은 나무 천장, 사람이 살 거라곤 생각할 수 없는 이 황폐한 공간에서 수십 년을 견뎌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1950년 한국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 몸을 던진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6.25 전쟁 정전 이후 노인이 되어버린 그의 삶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93세가 된 지금도 그는 청소일을 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심근경색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쉴 수 있는 안식처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위대한 헌신에 대한 대가는 처참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끔찍한 극도의 가난이 그를 끝없이 옭아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전 이후 71년의 긴 어둠 끝에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참전용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한 한국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그에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이 열악한 공간은 매년 다가오는 여름과 겨울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빗물까지 스며들어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들이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그의 집안 곳곳을 개선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이곳은 그의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인간답고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탈바꿈될 예정인데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은 누굴까요? 미라클 코리안. 한국으로부터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한국인들은 바로 인프레쉬라는 기업에 소속된 한국인들입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현지 병원에서 대규모 수술 지원을 하였고 이외에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도 한국 전쟁의 위대한 노고에 대해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처지의 다른 참전용사들을 위해서도 화장실 개선, 전자제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며 이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 청춘 위에 서 있는 지금의 세대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인프레쉬라는 기업이 소규모로 적자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쪽 같은 모습으로 이런 후원을 이어오며 여전히 전 세계 참전용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소식에 여러 한국인들이 후원 방법을 문의해왔고 인프레쉬는 특별한 후원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영원히 펄럭이는 태극기를 담은 볼캡과 티셔츠는 참전용사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이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되며 참여한 모든 한국인들의 성함으로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된다고 합니다. 오상길, 박성훈, 김영식, 강선영 등 평범한 한국인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고 있고 이 기적의 중심에는 인프레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이 기업의 앞날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모두가 이 의미 있는 움직임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